지난 국군의 날,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첨단 무기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무기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였습니다. 한국의 신무기들이 TV를 통해 공개되자 외신들의 보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 뉴스를 시청하던 한 남성이 소름이 돋은 듯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무엇을 보고 그토록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군사전략학과에 다니고 있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군인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군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며 자라왔어요.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으로 제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죠. 그분의 서재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빛나는 훈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곳은 마치 보물창고 같았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항상 전쟁 이야기로 제 상상력을 자극하셨죠. 마이클, 넌 우리가 어떻게 정글에서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니? 하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야.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존경심과 감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한국 군인들의 사진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내 또래였단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것 같은 깊이가 있었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 사진 속 군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마치 1000년 동안 전쟁만 해온 것처럼 싸웠단다. 우리 미군들도 놀랄 정도였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때를 회상하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한국군들은 정글에서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 우리가 적응하느라 고생할 때 그들은 이미 전술을 세우고 있었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야간 작전이었어.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들은 오히려 선호했지. 한 번은 소수의 한국군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매복 작전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단다. 그들의 사상자 교환비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됐어. 우리가 1대 9 정도였다면 한국군은 1대 100까지도 기록했지. 마치 한 명의 한국군이 100명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오랫동안 공략하지 못했던 적의 요새가 있었는데 한국 해병대가 합류하자마자 단 2시간 만에 점령해버렸어.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지. 그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도 대단했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총을 들고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지.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더군. 그래서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였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전사들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들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자란 저와는 달리 아버지는 군인의 삶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아들로 자라셨지만 그 경험은 오히려 아버지를 평범한 삶으로 이끌었죠. 마이클, 넌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들었지.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계실 때 우리 가족은 언제 그분이 돌아오실지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살았단다.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크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잃게 되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할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빠,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영웅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단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군사학교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종종 언쟁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어요. 넌 아직 어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반발했죠. 아빠도 직접 겪어보신 적 없잖아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빠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깊은 상처가 스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특히 한국군의 용기와 결단력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죠. 언젠가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군인이 되어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한국군들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와의 갈등은 오히려 제 꿈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군인이 되겠다는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고 저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드디어 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것이죠. 입학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학업 성적은 물론 체력 테스트, 그리고 의회 추천서까지 필요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길이 될 거야. 아버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었어요. 체력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했거든요. 특히 군사 전략과 역사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군 이야기가 책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넌 정말 대단해.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마침내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도 걱정과 함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조심해라, 아들아. 아버지의 포옹은 평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생활은 상상 그 이상으로 고됐어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빡빡한 수업 일정, 그리고 엄격한 군사 훈련까지.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즐겼습니다. 특히 군사 전략 수업은 제 최애 과목이 되었죠. 웨스트포인트에서의 3학년 첫 학기, 저는 맥스웰 교수님의 현대 군사 전략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첫 수업부터 교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죠. 여러분, 오늘날 미군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군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를 언급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로 한국군입니다. 교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성전술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입니다. 유럽의 성은 귀족을 위한 것이었고
일본의 성은 무사들의 요새였죠. 하지만 한국의 산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산성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산성의 특징은 인구적 차원에서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적이 침공하면 주거지를 비웁니다. 주거지를 비우고 청야라고 해서 들판을 다 불태우고 곡식을 다 불태우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때만큼은 남녀노소가 한솥밥을 먹으며 단합력을 발휘해서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해야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렇다면 평소의 마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존슨생도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들은 위기시 주거지를 포기하고 모두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전쟁 철학입니다.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해야 될 때 성내 질서도 지켜야 되고 엄청난 배고픔도 함께 견뎌야 되고 엄청난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 산성의 또 다른 특징은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갇힌 공간에서의 농성의 방어력은 극강이에요. 하지만 산성이 함락되면 다 죽어요. 이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 산성의 문화적, 인문적 특징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와 생존 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쟁 철학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대로 변모하는 놀라운 개념이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약 18개월에서 21개월간 복무하죠. 전체 남성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강점입니다.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는 거죠. 이는 한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국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한국의 28배나 됩니다. 과거에도 거의 언제나 10배, 20배 이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주민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은 최대한 많이 죽이고 아군은 최대한 적게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죽여야 했죠. 왜냐하면 물러난 적은 다시 되돌아오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무 군복무 제도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전쟁관입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군의 놀라운 전투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었던 거죠.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1992년 LA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바로 루프탑 코리안 사건입니다. 스크린에는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992년 4월 29일 LA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상점과 중산층 백인 주택가를 공격했죠. 백인 경찰들은 백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면서 흑인 폭동 시위자들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우리 재미 교포들의 상가는 지켜주지도 않고 진압해주지도 않았어요. 마치 너희 저기 가서 약탈해라고 길을 터준 것과 다름없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인들이 한국인 상점으로 몰려왔을 때 재미교포들은 곧바로 결집해서 산성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리는 사건의 시작이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들을 바리케이드로 폐쇄한 후 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총을 들고 다가오는 흑인들을 저지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말하자면 그들이 구축한 산성을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전술이 이곳 미국에서도 그대로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설이 되어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결집력, 단결력, 그 실행력과 전투력, 그리고 그 특이한 전쟁 방식, 산성과 사격의 조합, 이것은 그들이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전쟁터가 아닌 일상에서도 그들의 군인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이 이곳 미국에서도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직력과 전투력은 경찰도 폭도들도 놀라게 했죠. 실제로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들의 대응은 마치 전문 군인들 같았어요. 소통, 전략, 실행력 모두 완벽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였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총을 들고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교수님은 잠시 회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지점령이 넘버원이잖아요. 그들은 다 루프탑으로 올라갔어요. 고지 위에서 사격을 하는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M16 소총을 두 눈 감고 조립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흑인들이나 멕시코계들도 총은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 예비역들은 달랐어요. 그냥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탕탕탕. 저쪽은 총을 들고 오긴 왔지만 폭도들은 그냥 허공에 대고 펑펑펑 쏘는데 한국인들은 사람을 직접 조준해서 쏘진 않았어요. 오면 땅. 그렇게 바로 앞 콘크리트에 탕. 오지 말라고 경고 사격을 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눈이 교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위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단순히 군대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들의 삶 자체였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교수님의 루프탑 코리안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 국제문화교류 동아리에서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죠. 그녀의 밝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인사에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었죠. 학기 중반 우리 학교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부스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었고 그 중에는 사격 게임 부스도 있었어요.
소피아, 저기 사격 게임 한번 해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저 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민간인들이 총을 소지할 수 없거든요.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야. 제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사격 부스로 향했고 차례가 되어 소피아가 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총을 잡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탕, 탕, 탕. 연이은 총성과 함께 관역의 표적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와, 소피아. 너 정말 대단한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녀의 점수는 그날 부스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우리는 큰 상품인 대형 곰인형을 받았습니다. 혹시 너의 아버지가 군인이셨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하지만 모든 한국 남자들처럼 군대는 다녀오셨죠. 그 순간 교수님의 수업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루프탑 코리안들의 놀라운 사격 실력도요. 혹시 이게 한국인의 DNA에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부터 이어져 온 본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져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 그것이 바로 한국을 지켜온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소피아와 함께 들고 온 큰 곰인형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뉴스 앱을 열어 최근 소식들을 훑어보던 중 갑자기 눈을 사로잡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괴물 미사일 현무5 공개. 전 세계 충격. 호기심에 찬 저는 즉시 기사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에 달하며 지하 수백 미터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이 미사일의 존재가 전 세계에 한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한국의 전통적인 전술과 현대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이 현무5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18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측면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존 스미스는 현무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무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현무5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군사전략 수업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제안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현대 기술의 결정체였고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의 군 지도자로서 이런 변화는 세계 군사 지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점차 새로운 비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군대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군사 전술과 정신을 접목시키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학업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군사 역사와 현대 전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또한 한국 국방부와 교류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와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넌 정말 대단해.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소피아. 너희 나라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져. 언젠가 나도 너희 나라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 소피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마이클. 그리고 난 내가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내가 꿈꾸는 그 미래를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양국 군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까지.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 나라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 그리고 더 강한 동맹을 위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미래였고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결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뛰어난 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어보면 신비롭다, 배우기 쉽다, 예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한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문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간판들은 한국, 외국의 코리아타운도 아닌 외국의 흔한 상점에서 한국어 간판을 쓰고 있을 정도로 한글이 세계인들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글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문자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모자라 대만에서는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겠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도발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45년간 유지하던 긴밀한 외교관계를 1992년 8월 23일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의 단교를 선언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었죠. 당시 많은 국가가 단교했지만 문제는 한국의 일방적 선언이 대만 국민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대만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과거 일이라고 말했고 한때 소원하던 대만과의 관계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반한 감정마저 잠재우고 요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한 대만 고교만 수백 곳에 이르고 실제로 대만 TV를 틀면 눈물의 여왕 같은 한국 드라마가 대만어로 더빙돼 방송되고 있고 이런 한류 열풍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립정치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한 학년에 28명, 총 178명이 공부하고 있고 졸업하면 거의 100%가 취업이 돼 한국어가 대만에서는 제2외국어 채택 언어로 증가 추세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대만의 이런 횡보로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듯 대만의 한 유명 대학교 수업 시간에 대만 학생과 중국 유학생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연으로 싸우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 사는 대학생 미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역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릴 적부터 자주 갔던 나라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만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다채로운 매력으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만에 한국 드라마 열풍이 크게 불면서 젊은 세대들의 유행은 한국이 선도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사랑은 아주 유별나답니다. 대만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고요?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반에서 학생 대부분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죠. 이러한 결과가 절대 강제성이 아닌 오로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학습에 의해 이룬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잖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은 자기 한글 이름을 명찰에 붙이고 다닐 정도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죠. 학생뿐 아니라 2030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는 넷플릭스로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대만 사람들의 한국 드라마 사랑은 유별난데 2023년 2월 대만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를 살펴보면 탑10 안에 7편의 한국 드라마와 1편의 예능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만 내에서도 대만 사람들의 이런 유별난 한국 드라마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죠. 저도 그 누구보다 한국을 먼저 사랑한 대만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때 꼭 한국과 관련된 과에 입학하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선택하게 된 전공은 한국어학과였고 한국을 좋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취업할 때 연봉의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이었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글을 완벽하게 알고 구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저의 이런 마음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나라를 다녀보셔서 한국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나라이고 삶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 꿈을 늘 지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터지고 아버지는 제 삶을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살 길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국가가 있다면 대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 대만의 현실과 비슷하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면 중국 역시 비슷하게 대만을 집어삼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대만은 동아시아의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죠.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비난 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지금도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만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거부하고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만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도 불안한 정세 때문인지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에 대해 지지해 주셨고 저도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언어학과 친구들끼리 묶어 언어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고 저는 앞으로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전공이 다르지만 언어학이라는 같은 학문을 배우는 친구들이었고 교수님은 자신이 전공으로 하는 언어의 뿌리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를 내주셨죠. 대만은 초등학생도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라 저는 부담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과제 준비를 비교적 쉽게 하였어요. 친구들은 각자의 언어의 뿌리에 대해 과제 발표를 하였고 다들 발표자의 말을 흥미롭게 들으며 집중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대만인이라면 대부분 아는 한글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발표도 순조롭게 이어갈 거라 예상했어요.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어학과 학생이 제 발표는 거짓이고 사전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중간에 끼어들며 완전히 틀렸다고 외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중국인이니 한국인이냐고 따지며 대중국의 한자를 본따서 만든 한글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죠. 한글은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제 발표의 흐름을 아주 크게 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번 과제 발표 점수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각오를 하고 저 중국인에게 언성을 높일 생각을 하며 심호흡 후 반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한글이 중국어에서부터 파생되었냐고 중국인 유학생에게 반문하셨죠. 그 중국인 유학생은 충격적인 말을 하였어요. 중국 한자의 역사가 더 깊고 오래됐으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부각하여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도 과거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들먹거리며 저의 발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며 시비를 걸었죠. 예전에 속국인 것과 한글이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맞지 않는 논리인데 자꾸 엮어서 이야기를 하니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에게는 큰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중국인이 나타나 저런 헛소리를 해대니 크게 망신을 주고 싶었죠. 저도 참는 성격이 아니라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곱게 나가지 않거나 너무 흥분해 말을 버벅댈까봐 걱정됐지만 침착하게 반박 발언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 조선은 한자를 활용하여 문자 생활을 하였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했고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쓰는 엄두조차 못 내는 양반들만의 문자였죠.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한글을 통해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이는 창제자가 기록한 훈민정음에서도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중국의 글자인 한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창제자인 세종대왕이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한자는 한글이 생기기 전까지 조선에서 사용하였던 글자임은 맞으나 이조차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동이족의 뜻 글자이지 중국 문자가 아니니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와 기록이 없다면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고 그만하라고 말하였죠. 그 중국인 유학생인 혼자 불만을 표하며 계속 우겨댔지만 이내 교수님께서는 근거 없이 다른 학생의 발표 시간에 이런 식의 무례함을 보이면 점수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제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고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놀라운 형태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벳이나 한자의 경우 그 기호를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글의 경우 그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기존 글자 소리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면서 쉬운 언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였죠. 이어 대만의 언어학자인 쉬차오더는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고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주장하였다고 하였죠. 쉬차오더는 대만은 대만어라고 칭하는 단일 언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고 대만의 복잡한 언어 체계를 연구하면서 보다 쉽게 대만 사람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한글을 접목시키는 대만식 한글을 생각하였다고 하였죠. 한글과 한자는 모두 네모 형태의 글자라는 점에서 착안해 새로 쓰기도 가능하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의 문제도 한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함이 이런 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널리 퍼지지 못했고 공감을 얻지 못했으나 그 이하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대만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셨죠. 이런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지지하듯 차이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도발하면 할수록
대만의 분리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중국인 유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대만이 중국어를 벗어던지고 한글을 사용해 자국 언어를 표기하겠다는 설명이 길어지자 중국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어요. 교수님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는지 그 중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고 지금 당장 강의실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하셨죠. 저를 비롯해 다른 친구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표정에 매우 통쾌해했고 더 이상 그 중국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 중국인 유학생과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나나 했어요. 과제 발표가 끝난 후 대학교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됐고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있었죠. 웬만하면 밤늦게 다니려고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관련 자료를 집중해서 찾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 정문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발걸음과 비슷하게 뒤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죠. 일부러 발걸음을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제 속도에 맞춰 빨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치며 잡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키가 훤칠하고 피부는 뽀얗고 이목구비는 또렷한 어깨는 떡 벌어진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죠. 분명 우리 학교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생각하며 무서웠던 마음속 경계심은 그를 보자마자 싹 풀리고 말았어요. 그는 저에게 학생증을 건네며 이거 도서관에 두고 가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었죠. 마침 지하철 시간이 임박해 도서관에서 나올 때 학생증을 두고 나온 게 생각이 났고 그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였어요. 학생증이 없으면 당장 내일 학교에선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라 불편함이 예상됐는데 정문 근처까지 쫓아나오며 학생증을 건네준 그에게 너무 고마웠죠. 감사한 마음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남자였고 이름은 동준이라고 하였죠. 동준은 저에게 이름이 미아가 맞지 않냐고 물었고 제 이름을 알고 있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았어요. 동준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지난번 언어학개론 시간에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죠. 그날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발표하는 모습이 썩 친절하지 않았을 텐데 제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는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잘 아냐고 물었고 제 발표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다고 한국인인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말해줘 정말 많이 배웠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그날의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구나 느끼며 동준 덕분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못 보던 얼굴이라 어떻게 청강을 듣게 됐냐고 물었더니 사실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좀 일찍 오게 되었고 정식 수업은 다음 학기부터인데 지금 적응하기 위해 대만 여행 겸 미리 와서 강의 청강도 하며 학교를 돌아보는 중이라고 하였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잘생기고 젠틀한 한국 남자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조만간 학교에 당장이라도 소문이 날 거라 확신했죠.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마친 뒤 서로 헤어졌고 학교에서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눈인사를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 준비를 한 후 귀가를 하는데 그때처럼 누군가가 제 뒤를 쫓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별일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경계심을 낮추고 천천히 학교 밖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지난번 언어학개론 시간에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왜 따라오냐고 물었고 사실 저를 쭉 지켜봐왔는데 마음을 고백하려고 쫓아왔다고 하는 거였죠. 그 중국인 유학생은 저에게 고백을 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 순간이 공포로 느껴져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 동준이 나타나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 여자친구인데 무슨 일이냐고 중국인 유학생에게 큰 덩치로 위협하듯 말하였고 중국인 유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랭랑치듯 도망가 버렸어요. 동준은 저 학생은 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치근덕대는 모습을 몇 번 봤어서 질이 안 좋아 보이는 학생이라 예의주시했었는데 저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다고 밤에 다닐 때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 어깨에 손을 올려 실례했다고 불쾌했으면
너무 미안하다고 하였죠. 속으로는 그냥 계속 손을 올려놔도 되는데 금방 내린 손을 제가 잡아 다시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그에게 2번이나 신세를 진 것을 핑계 삼아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학교 근처에서 파는 곱창국수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죠. 그는 가볍게 내일 점심에 먹자고 바로 대답했고 저도 마침 학교에 가는 날이라 함께 곱창국수를 먹게 되었어요. 사실 유명한 곱창국수집은 줄을 서서 길에서 먹어야 하는데 깔끔해 보이는 동준이 꺼려할까봐 걱정됐는데 너무 스스럼 없이 함께 먹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답니다. 그는 이어 대만에 오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한국 문화가 대만 생활 곳곳에 스며든 것 같다고 대만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였죠. 그는 대만에서 넷플릭스 상위 드라마 차트 순위에 한국 드라마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였죠. 저는 넷플릭스 1위에서 10위까지 프로그램 중 7개가 한국 프로그램일 거라고 대답해 주었고 그는 중국어권에서 대만 제작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죠.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대만에서 인기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동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문화적인 측면도 유사하고 구체적으로는 피부색이나 차림새에서 굉장히 유화사고 사회적인 의제가 많은 건도 대만과 비슷하다고 말해주었죠. 아울러 가치관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가족 간의 정이나 사랑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공감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독특하고 빠른 구성은 단일 시즌으로 10회에서 20회 내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의 결말을 볼 수 있어 드라마 내용을 질질 끄는 경우도 적어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대만 드라마 속 배우들은 대화를 나눌 때 한국어와 달리 어조사가 부족한 중국어의 특성 때문인지 긴장감이 떨어진다고도 대답해 주었죠. 결정적으로 한국 배우들이 대만 배우들에 비해 연기력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는 이어 한국에 몇 번 와보았냐고 물었고 다음에 한국에 가는 일정이 생기면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였어요. 저는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 중 눈물의 여왕을 보며 눈물을 쏙 흘렸다고 말했고 드라마에서 나왔던 촬영 장소를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동주는 자기가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왔듯 한국에 있는 본인의 학교와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고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막연히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만 했지 교환학생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교환학생을 지원한 결과 저는 운이 좋게도 다음 학기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고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이 꿈만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아버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며 제 꿈을 펼치며 살 수 있게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곧 한국에서 잠시 머무르며 살 계획이에요. 최근에 방영된 눈물의 여왕 촬영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짧지만 한국에서 사는 꿈을 이룬 것 같아 너무 행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만 여대생 미아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미아 씨의 한국에서의 생활도 기대되고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 눈물의 여왕 촬영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 한국에 방문할 미아에게 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